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는데, 자, 지금부터 135페이지를 좀 펴보십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그 요약 부분 있죠? 네. 분묘기지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135페이지. 제가 이번 시간에 여기서부터 저 구석지까지 꽉 채워서 쓸 거예요. 빈틈없이. 분묘기지권이 뭐냐 그러면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묘자리를 쓰고서요. 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권리. 요게 분묘기지권.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요? 법전에 안 나오는 권리긴 하죠. 채권이 물권이요. 물권인데 관습상의 물권 센 거라고요. 자, 이런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생기느냐? 가만히 보면 분묘기지권은 땅 주인이 오케이 승낙해서 생겨. 땅 주인이 승낙 안 했지만 맘대로 B가 쓴 거예요. B가. 근데 20년간 땅 주인이 시비 안 걸죠. 그러면 시효 취득한다고 그러죠. 이럴 때는 우리 법이 지료는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법이 아니라 판례가. 그렇죠? 요게 시효 취득.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묘자리를 갖다가 A가 쓴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땅을 파는데 사는 사람이 묘자리 보면서 이장해달라고 요구를 안 해. 이장 요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극적으로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묘자리 쓰시오 그냥. 이런 뜻이지. 소극적 승낙이에요. 그랬을 때 땅을 판 옛날 땅 주인한테 뭐가 생겨요? 분묘기지권. 자기 땅에다 묘자리 썼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안 생기다가 남의 땅이 되는 순간에 생긴다. 그죠? 근데 이게 물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3자한테까지 막 주장할 수 있죠. A의 승낙 얻어서 묘자리 썼을 때가 요 B가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물권이니까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죠. 그게 뭐예요? 봉분의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시 방법이 돼요.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되었다고 한다면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에. 그래서 가묘 형태로 만약에 묘자리 써놨다고 하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인정해줄 필요가 없지. 그렇죠? 시신이 있고 봉분의 형태를 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자. 그죠? 이러한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자 지금부터 보면 이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의 공지. 주변의 빈 땅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건 그때마다 다르다.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다. 그래서 주변에다 사성을 조성해놨다. 이 사성이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언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칩니까?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거리에 따라서. 주변의 빈 땅에다가 거기 미친다고 해서 또다시 묘자리를 쓸 수 있습니까? 신설 권능이 있습니까? 없다. 쌍분 형태 안 되고 합장해서 단분 형태 안 되고 이렇게 또 묘를 쓸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까? 분묘기지권이 여기 미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장 권능도 없죠? 이런 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칩니까?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랬을 때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그 약정한 기간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30년간 묘자리 쓰십시오. 그렇게 승낙했다면 30년, 50년, 그럼 50년 이렇게.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약정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 판례는 분묘가 존속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한 그죠?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돼? 영구적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판례 입장?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분묘가 존속해야 될 건데 분묘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갔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자가 유고를 수습해서 다시 묘자리를 써놨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니까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그럴 때는 아직 분묘기지권은 죽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시죠? 다 했어요.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중요한 거 하나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어요. 그 뒤부터는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묘를 써놨습니다. 무단으로. 승낙도 없이. 그런데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시효취득을 했다. 분묘기득권을. 그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온다. 묘를 줄이기 위한 법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이죠. 묘를 줄이기 위한 법이.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르게 되면 그때는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그 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 요거에 대해서는 20년 지났으니까 시효취득합니다.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부터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시효취득을 여전히 인정하고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도 승낙 얻어서 묘자리 썼다면 분묘기득권 얻습니다. 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시효취득. 또 한 가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간이 30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아요. 여기 뒤에 설치한 묘는 그러니까 영구히 설치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된 분묘는 어때요? 30년 제한을 받습니까? 없다. 이런 것은 제한이 없고. 그죠? 최근에 잘 나온 게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 우리 교재에서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지금 13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분묘기득권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위에 박스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135페이지. 네,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의 내용 중에서 어디를 딱 보시냐면, 136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자, 몇 군데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 가로 1번에 보면 사설묘지 해가지고 개인묘지가 나옵니다. 개인묘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이렇게 같이 묻어놨을 때 그것도 개인묘입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 모셔놨을 때 가족묘라고 하지 않아요. 두 분만 모시면 개인묘. 동그라미 2번 가족묘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고 모셔놓은 것을 가족묘라고 합니다. 족자돌림이라고 그랬죠? 족자돌림. 가족묘. 그러면 친족 관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중이나 문중묘는 이제 촌수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8촌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법인묘. 가로 2번 나왔죠? 법인 위에다 하나 적어 놓으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단법인을 얘기해요. 재단법인. 법인 위에다가 뭐요? 재단법인. 법인묘 할 때 법인은 무조건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이걸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137페이지 가십니다. 137페이지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본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 사설묘지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서 박스가 중간 정도에 나온 게 있어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개인묘 남았죠. 개인묘 거기. 개인묘다 그랬을 때는 묘자리를 먼저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가족묘, 종중묘, 법인묘 있잖아요. 밑에 있는 세 가지 묘는 집단묘입니다.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가족, 종중, 법인은 그러니까 그때는 사전에 시정구청장에 뭘 얻어야 됩니까? 허가. 신고냐 허가냐 구별하셔야 되고요. 요 박스 별표 치십니다. 여기를 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한기당 면적이 어떻게 될까? 자, 옆에 있는 거. 개인묘는 30 이하예요. 30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라 30 이하 같은 말이에요. 한기당 면적. 그런데 가족, 종중, 법인은 한기당 면적은 줄어요. 왜냐면 왜요?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 그게 얼마죠? 1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10 이하라는 거. 1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까지 허용하죠.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요. 합장은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합장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얼마예요? 10. 여기 잘 알아두셔야 돼. 합장 얘기 나오면 15. 합이 15. 안 나오면 10. 이렇게. 오른쪽에 전체 면적이에요. 보니까 개인은 역시 30 이하예요. 가족은 100. 종중이 얼마요? 100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법인묘는 좀 이상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것만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138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박스가 있어요. 자연장지, 수목장림 이런 거 있죠? 거기서 자연장지를 최근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셔야 돼. 거기 자연장지를 보시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종교단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을 잠깐 볼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우리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묘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거 아까 박스로 정리한 거 여기가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묘지. 예. 아까 절차라든지 면적 같은 거 봤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자연 장지.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연 장지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그 분류 방법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류가 4가지예요. 거기도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분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가 있고 4종류입니다. 그래서 개인 자연장지다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는 먼저 요렇게 자연장 즉 수목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 개인 묘처럼 개인 묘지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 종중 자연장지는 가족 자연장지는요 조성 면적이 여기보다 넓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 신고예요. 그리고 조성 이렇게. 종중 자연장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유골을 묻어놓고요. 그 위에 나무 심어놓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요 유골 요 사람의 그 인책상을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종중 자연장지가 조금 더 조성 면적이 더 넓어요. 어쨌든 다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법인 등 자연장지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조성 면적이.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얻고서 그 다음에 이걸 조성하도록 돼 있어요. 끝없이 이렇게. 이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조성 면적을 보면 자연장지에서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여기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런데 조문 중에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라는 조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묶였을 때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개인 가족이 같이 나오면 얼마요? 100 미만. 개인만 나오면 30 미만.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 2개가 조문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종중은요. 1000이 아니고 얼마죠?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2000 이렇게. 2000제곱미터 이하. 우리 교재에 이거 면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나왔나요?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인 등 자연장지는 2종류예요. 2종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종교단체 이런 거 종교단체 이럴 때는 4만 제곱미터 이하. 근데 기타 나머지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5만 제곱미터 이상. 종교단체는 4만 이하. 기타 법인은 뭐예요? 5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 묘지하고 자연장지를 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거기 밑에 보시면 138페이지 가로 6번에 설치기간 얘기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설치기간입니다. 자, 설치기간은 어떻게 몇 년이 되는 거냐? 자, 분명히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 그런데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연장 신청하면 연장을 받아줘요. 그 연장 기간은 몇 년이냐? 이것도 30년이에요. 대신 한 번만 연장을 해주게 돼 있어요. 한 번.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연장 기간까지 치면 최장 60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나오는 내용 중에 요 연장 기간 요 30년을 우리 법에 따르면 조례로 단축할 수 있게끔 법이 돼 있어요. 단축 법으로 자 그때 법에 따르면 조례로 단축하는데 기간은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5년 이상 30년 미만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근데 어쨌든 간에 지역 사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인데 요 설치 기간이 이거 연장 기간까지 포함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설치 기간이 종료하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철거해 가지고 화장해서 납골 시설에 봉안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1년 안에 철거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합장 분묘 같은 경우에 설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합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합장하게 됐습니다. 같은 묘예요. 그러면 설치기간 30년을 계산할 때 이거요. 이때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0년을 이렇게 계산합니까? 아니면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계산합니까?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계산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지금 밑에? 동그라미 1번 30년이다 이것이고 동그라미 2번 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합장 분면은 언제부터 30년을 계산한다? 합장된 날부터 계산한다. 동그라미 3번 연장 기간은 한 번에 안에서 연장해 주는데 30년이 최대한이다. 그런 얘기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연장 기간을 단축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되죠? 아이고, 거기 좀 잘못됐네요. 5년 이상, 5년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30년 미만 그러면 안 돼요. 앞에 있나요? 5년 이상이? 없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요 5년 이상 적어주셔야 돼. 요걸 출제할 건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1년 나오죠? 언제까지 철거하시라? 1년 안에 철거하시라. 네.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딱 합쳐서 한 문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은 144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가운데에다 명의시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의시탁을. 아시겠죠? 명의시탁. 명의시탁 배우셨죠? 네. 자, 명의시탁은 뭘 명의시탁이라고 합니까?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해두는 거 얘기하죠. 타인 명의로 등기나 뭐예요? 가등기 해두는 것을 명의시탁이라고 한다. 실제 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나 가등기 해두는 걸 명의시탁이라고 그런다. 그죠? 근데 이때 등기나 가등기인데 요 등기 가등기는 물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돌려놨을 때 명의시탁이라고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등기를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놨을 때는 명의시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A가 소유자인데 등기는 B 이름으로 해놨다. 명의시탁입니다. 소유권 물권이죠? A가 저당권자인데 등기 자체는 뭐예요? B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 해놨습니다. 그것도 명의시탁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당권, 채권이 물권이요? 저당권, 물권이에요? A가 실제 전세권자야. 소유자는 아닌데, 전세권자.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B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명의시탁인가요? 명의시탁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시탁, 소유권에 대한 명의시탁이 대부분이에요. 99.9%. 근데 이론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명의시탁 요거요. 그럼 명의시탁이 아닌 것도 있나요? 명의시탁이 아닌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들어보셨나요? 채무자건데 돈을 꾸면서 채권자 앞으로 등기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도담보는 나중에 갚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영락없는 명의시탁의 모양을 띄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죠? 돈 꿀라고. 돈 꿀려고 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명의시탁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명의시탁이 아닌 거라고요. 아닌 거. 처벌 안 받습니다. 혹시 상호 명의시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들어보셨나요? 같은 말이에요. 예. 상호 명의시탁이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들어보셨죠? 예. 그래도 명의시탁이 아닌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실무적으로 나중에 현장 가시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거예요. 등기부 떼가지고 뭐 세입자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신탁 등기가 돼 있어. 원래 주인이 아니고 무궁화 신탁 이쪽으로 등기를 딱 해놔. 왜 해놨을까? 은행이 요구해요. 너 대출 받으려면 너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 나 못 믿겠다. 신탁회사로 등기해놔. 그럼 나 돈 꿔줄게. 보통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돈 꾸려고 하면서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는 거예요. 그건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나오잖아요. 이건 공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죠. 슬쩍 이 사람 건데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명시탁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정되는 겁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자, 이런 명시탁은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99%? 금지. 그 법이 실명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명시탁은 금지된 명시탁입니다. 이때 금지할 때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게 명시탁은 누구든지 금지입니다. 국무총리도 하면 안 돼. 대통령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목적을 불문하고 금지입니다. 이렇게. 자, 두 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자, 금지돼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게 되면 그때요. 첫 번째 사법상 무효화시킵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명의시탁 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고 짠 거예요. 짠 거 둘이.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싹 무효. 이렇게 짜놨어도 소용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건데 이 사람 앞으로 짜서 이렇게 넘겨놨어. 그래도 이게 싹 무효라고 하니까 A꼴로 취급해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빚이 많았을 때 하고요. 재산이 많았을 때 합니다. 재산 빼돌리려고. 빚이 많으면 재산 또 빼돌리려고. 재산이 많았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막 종부세 많이 물릴 것 같으니까 분산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싹 소용없다. 무효다. 재산 많이 있는 거다. 빼돌려도 소용없다. 채권자들이 달라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유효. 요거 있어요. 유효. 이게 등기만 유효로 만듭니다. 등기. 물권 변동을 유효로 본다. 이거예요. 등기. 예외적으로.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요 명시탁 유형에 따라 여기 틀리는데 유효로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 명시탁이에요. 또 하나는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건 명시탁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명시탁 유형을 보면 양자 간에 등기 명시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명시탁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어요. 그때 이제 등기 명시탁이 또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양자 간에 등기 명시탁이 있고 그 다음에 3자 간에 등기 명시탁이 있고 이게 두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명시탁에 관련된 요 내용 있잖아요. 여기는 한 문제입니다. 확실하다고 보여요. 여기까지 한 문제고 여기도 한 문제. 양자의 명시탁은 실제 신탁자, 소유자는 A인데 둘이 짜가지고 등기를 갖다가 B 앞으로 딱 돌려놓는 겁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신탁자, 이 사람이 뭐가 되죠? 수탁자. 이렇게 돼. 둘이 짜고 그렇게 한 거죠. 두 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양자간의 명시탁. 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하고 C가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등기만큼은 B 앞으로 딱 돌려놔요. 이렇게. 등기는 둘이 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가져오고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딱 돌려놓는 거죠. 여러 이유 때문에. 요걸 3자간의 명시탁. 계약 명시탁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복잡하고. 계약 명시탁도 세 사람 나와요.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거래합니다. 이렇게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B 앞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이 사람 매수인입니다.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산 걸로 생각을 해요. 둘이 거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샀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B는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C가 뒤에서 뒷돈을 댄 거야. 자금주라고 하죠. 둘이 짠 거죠. 내가 사면 내 앞으로 등기되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 앞으로 좀 사자 이렇게 한 거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수탁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탁자 이렇게 되죠.
둘이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속사정을 보통 매도인 A는 잘 몰라요. 그게 계약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 근데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등기명의 빌려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그건. 원래 명의신탁이 뭐죠? 등기명의 빌려주는 거예요. 이 수탁자인 요 B가 등기명의 빌려줬죠. 자기가 진짜 주인 아닌데. 근데 뭐까지 했어요? 계약 체결까지 앞장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사례가.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어떻게 되죠? 무효. 등기도 어떻게 되죠? 무효. 임자는 누구죠? A 이렇게 되죠. 원칙. 이거. 그죠? 이거 무효. 이 사람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 때면 B 이름이 나오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A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는 여기 머물러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 두 사람이 사고 팔기로 한 요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죠? 이건 유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잔금을 다 치렀다면 이때는 A는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어. 그럼 A는 등기를 넘겨줄 수 있나요? 돈은 받아먹었는데. 혹시 이행물능 아닌가요? 아니지. 왜요? 무효죠. 말소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무효니까. 이행물능 아니죠. 그러니까 잔금 받아먹었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을 찾을 수는 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 여기서 이걸 갖다가 무효로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걸 갖다 무효로 해놓으면 이 무효를 이 사람이 주장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 10억에 팔고 이사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가격이 9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게 만약에 무효로 할 수 있다 하면 무효를 이 사람이 정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기 가져가시고 무효니까 이 관계를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거 무효다 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등기 가져가시고 내 돈 10억 내놓으시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돈 빼주려고 다시 이사 들어와야 되고 돈 빼주고 이래야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요 등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요걸 유효. 계약을요? 유효. 계약도 유효고 등기가 유효니까 이때는 소유권자가 누가 돼요? D. 그게 여기서 이거예요. 그럼 전제가 뭐예요?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 예, 선일 때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 이런 상태에서 C가 B한테 내 돈 가지고 샀으니까 그건 내 거야. 내놔. 못하지. 소유권이 없어요. 여기 있지. 다만 이 사람이 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돈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할 여지는 있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뒤에 소유권 취득하나요? 둘만 있으면 소유권자가 A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우리 법에서는 D는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D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예요. 혹시 명의신탁 사실,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소유권 취득해요. 이 뒤쪽 거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불문이죠, 여기. 이렇게. 일단 요 명의신탁 문제 한 4문제 정도 풀어볼 거예요. 최근 기출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례 문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D. 3명만 있으면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소유권자는 D지, D. 선악불문하고. 그럼 소유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소유권 날라가 버려요. 요때 C가 아무리 신탁자지만 여기까지 쫓아가서 찾아올 수는 없어, 영원히. 끊겨요, 끊겨. 거래 한정. 이거. 이 경우는 어때요? D한테 넘어가면 D는 소유권 취득해요? 당근. 왜요? 소유자야. 소유권 취득해. 당연히 취득해요. 그렇죠? 선악불문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취득한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소유자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악의일 수도 있잖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럼 그때는 명의신탁 약정이 여전히 그때도 무효입니다. 근데 등기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버려. 이것도 무효가 돼버려요.
그 무효니까 등기부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소유권자는 A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B가 이런 관계에서 이게 당신이 또 알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니까 당신 알았으니까 등기 가져가시고 내 돈 내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이때는 소유권자가 여기죠. 그랬는데 등기부상으로 띄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법률적으로 여기가 소유권자일지라도. 근데 이 사람 팔아먹었어.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해야지. 우리 법에서 써놨지. 어떻게 써놨어요? 선악분명하고 얘네들이 무효 갖고 대들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걔한테 들어가. 그때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악의일 때가.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거 팔아먹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거 팔아먹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남의 거 갖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거나 팔아먹으면 횡령자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고 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돼. 저도 몰라요. 횡령자가 되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셔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수탁자가 갖고 있다 팔아먹으면 원래 횡령자가 돼야 되는데 최근 판례 경향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판례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에다가 막 이유를 붙여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꽤 많아요. 이유는 좀 허접한데 결과가 맞으면 결과가 정당하면 좋다는 거예요. 판례는. 원래 판례가 그런 거예요. 학자들은 이유가 올바라야 돼.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유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입장이 가만히 보면 성격들이 결론을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러니까 요 결론 요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판사들은 거꾸로요. 결론이 이거여야 돼. 그래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입니다. 성향이 틀려요. 반대입니다. 두 개. 네. 여기까지가 명의사기인데 우리가 안 한 게 있죠.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첫 번째 여기 공법상 제재입니다. 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145페이지 네모 4번 보세요. 네모 4번. 제재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과징금이 먼저 나왔네. 자, 그러면 과징금을 먼저 합니다. 나온 대로. 과징금이 뭐냐? 명의시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명의시탁 했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재산 아닌 걸로 돼가지고 세금 조금 냈겠죠. 그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죠. 그걸 뺏는 게 뭐예요? 과징금이에요. 그러니까 과징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법을 어겨가지고 과거에 얻은 이득을 뺏는 거예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명의시탁한 기간이 10년이 됐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재산을 이렇게 돌려놔서 원래 자기 재산을 줄여갖고 세금을 조금밖에 안 냈겠죠. 그럼 1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부당한 이득 취한 게 많겠죠. 5년 동안 명의시탁 한 사람보다 많을 수 있죠. 20년 한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명의시탁 한 기간이 길면 과징금을 많이 때려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 30%까지 때려요. 여러분 이야기 제일 좋은 단어는 까지예요. 까지. 범위 내라고 나오죠 지금. 범위에서 이렇게 이 말이 더 좋아요. 까지. 명의시탁 기간이 길면 30%까지 올라가요. 부동산 그 가격이 크면 이거 올라가요. 부과 비율이. 그래서 30%까지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박스 나와가지고 했는데 박스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자, 네모 6번. 이행강제금이 또 나왔네. 자, 이행강제금. 응? 이행강제금요? 이행강제금은 돈을 물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강제로 물리는 돈이에요. 이행시키려고 강제로 물리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뭘 이행시키려고 하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뭘 이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라에서? 명의시탁했다 들켰죠? 그러면 요 신탁자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건데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의시탁했다 들통이 났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신탁자 이름으로 실명으로 전환할 명자의 명자 전환할 의무가 생겨. 실명 전환 의무.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실무적으로 쓴 용어예요.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실명 전환 의무가 생긴다고 이게. 실명 전환 의무.
아시겠죠? 실명전환 의무. 근데 실명전환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죠? 해서 제대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년이 넘도록 실명전환 안 했죠? 그러면 10대 1대입니다. 10대 10%. 자, 그런데도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실명전환을 또 안 했어. 또. 그러면 합치면 2년이 넘도록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년째 됐을 때는 20대일 때는 20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2대 얻어맞아요. 2번 얻어맞아요. 첫 번째 해는 10대. 두 번째까지 안 하면 20대. 합치면 몇 대? 30대. 이행강제금이 되게 세게 얻어맞는 거예요. 10억이라면 30억, 3억까지 뜯기는 거예요. 3억까지. 이게 뭐예요? 이행강제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명시탁 했다가 들통이 나서 그런데 요 신탁자가 정신 차리고 등기를 이렇게 가져왔어. 그럼 과징금 부과해요, 안 해요? 명시탁 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등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한테 과징금 부과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과거를 묻는 거를 과거를. 그렇죠? 그렇지만 실명전환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안 하지. 실명전환 해버렸는데 실명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게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명의신탁했다 들통 났어. 신탁자야. 아 뜨거 해서 등기를 빨리 가져왔어. 한 달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합니다. 실명전환 했기 때문에. 과징금 물립니까? 물린다. 과거를 묻는 거라고. 그게 출시된 거예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벌칙입니다. 벌칙. 밑에 있죠. 벌칙. 그래서 신탁자하고 수탁자 2명 보시면 돼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죠? 2번이나 물어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신오이 기억하시고 신오이 이렇게. 자, 저는 저희 장모님 가끔씩 오셔가지고 김치를 담궈 놓으셔. 김치. 그런데 김치를 담궈 놓으면 저는 먹지를 못해요. 일단 밖에 내놓고 저 어떻게 해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 밖에서 막 내놔. 여름에도 막 내놔야 돼. 좀 익으면 그 다음에. 막 풀같이 된 건 잘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이제 처음 막 담근 김치 중에서 맛있는 김치가 있어. 막 굴 같은 거 집어넣고 막 이렇게 잘 된 거 있죠. 그건 또 잘 먹는데 그거 말고는 좀 별로 맛이 없어. 좀 익어야 맛이 있다고. 신오이. 그 다음에 수탁자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밑에 나오죠? 요 2번 나온 거예요. 요쪽 부분도 잘 나와요, 우리는. 됐어요? 이제 하나 더. 명시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명시탁인데 허용되는 명시탁이 있나요? 괜찮은 명시탁이 있나요? 유효한 명시탁이 있나요? 있어요. 1%밖에 안 되지만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특례인데 특례. 우리 교재는 특례 이것도 없네. 없어. 자, 어때요?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 명시탁입니까? 잘 아시는 건데? 종중재산을 종손명의로 등기한다든지 이런 거. 또요? 배우자 간의 명시탁 이런 거요. 이것도 특례. 허용되는 특례. 종교단체. 종교단체 나오면 무조건 허용되는 특례. 그런데 최근 시험의 핵심이 뭐냐? 이 세 가지 경우에 무조건 허용되는 거 아니죠? 이 세 가지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유효한 명시탁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어때요?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목적이 없을 거. 요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명시탁을 한 거. 부부지간에 남편 것을 아내 명의로 해놨어. 명의시탁이야. 그런데 재산을 갖다가 은닉하게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밑으로 갑니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목적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이쪽으로 합니다. 위로. 허용되는 명시탁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네. 이건 처벌 받는지 한번 이런 맞춰보세요. 제 건데 제 친구 앞으로 등기해놨습니다. 근데 제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이유가 무슨 세금을 떼먹거나 무슨 뭐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그런 목적 하나도 없이 그냥 우정이 너무 돈독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 나를 믿지 해가지고 등기를 친구 앞으로 등기를 딱 해놨어. 자, 명의시탁입니까?
허용되는 명의사항입니까? 금지되는 명의사항입니까? 그치. 통과했어요, 여러분. 금지되는 명의사항이요? 예. 목적 불문이라고 해놨잖아, 아까. 자, 농지법에 대해서 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농지법은 우리 교재에서 뭐 어디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겠더라고. 예. 일단 들으시면 돼. 출제 비중 몇 문제? 한 문제는 무슨 0.5문제. 찾지 마시라니까 왜 이렇게 찾으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다니까. 들으시면 돼, 들으시면 돼. 0.5문제. 0.5문제. 한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다 마는 거야, 농지법. 지문 한 2개 나오다 마는 거야. 자, 농지법이요. 뭘 농지라고 합니까? 농지. 농지 개념. 좀 설명만 드릴게요. 지목이 뭐든 간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땅, 그 관련 시설. 이게 농지. 지목 안 따지죠. 다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닙니다. 지목상.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3년 이상 경작했을 때부터 농지로 취급하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3년입니다고.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응? 아까 전답 과수원이 아닌가 했었죠? 지목이 임야예요. 이것도 그러면 지목상 농지가 아니지. 근데 여기서 농작물을 경작해. 그럴 때는 정식으로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개간하고 그랬을 때 농지가 되는 겁니다. 임야일 때 산지 전용 허가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한다. 그러면 아무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도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농지가 아니다. 거기 있었죠? 그러면 이런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가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 농사 안 지어도 일단 상속을 받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이 사람 도시로 갑니다. 농사 안 지어요. 그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입니다. 주말 농장.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취미 영농 하는 거죠? 이럴 때도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취미 영농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면적 제한이 있죠? 상속이라든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난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죠? 이내. 10,000제곱미터 이내고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일단은 무슨 면적이죠? 1인당 면적 아니죠? 이걸 계속 물어봐요. 세대별 합산 면적이다. 이렇게. 자, 이런 경자 유전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받으라고 하는 게 농취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지입니다. A가 갖고 있던 농지예요. 이게 지금 B한테 넘어가요. B는 농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때 B는 돈 주고 사겠죠?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해가지고 등기까지 딱 나오면 그때 이제 농지 주인이 되는 거야. 특별히 농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등기 서류를 갖다가 잔금 받아먹은 A가 줄 텐데 이 서류만 있다고 등기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농지일 때는 B가 말이에요.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입증돼야 돼. 그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입증하는 서류가 뭐예요? 농취증이다. 그죠? 농취증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가 난다. 그래서 농취증은 요 물권 변동의 요건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죠. 그래서 농취증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런 판례. 그럼 농취증은요,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든,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든,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농지를 증여합니다. 그죠? 근데 아내 표정이 조금 떨떠름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농지를 증여. 나만 농사 지을 수 없다. 당신도 농사 지어. 증여합니다. 그럼 아내 앞으로 그 농지의 등기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아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증여받았을 때도 등기 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농사를 지으랍니다. 이 뜻이에요?
앞으로 농사 지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지 않지만 농사를 지으립니다. 이렇게 계획만 제대로 내면 나와요, 농지증이. 그러니까 농지증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 짓는 계획서가 필요하죠? 이게 멋져야 되죠? 농업계획 계획서가 멋지면 통과입니다, 통과. 요게 있으면 농지증 발급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하죠? 경매로 농지를 낙찰 받을 때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한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때도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상. 이 두 가지는 형식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농지인데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있나요? 농지인데 농지증이 없어도 오케이 되는 경우 있나요? 있죠. 어떤 경우가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까? 농지인데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상속. 만약에 상속받을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회사 때려치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상속받으려고. 합병 이런 경우도 필요 없죠. 최근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공유물 분할.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농지 전용 협의. 협의라는 글자가 오면 행정청끼리 농지로 쓰지 말자고 합의를 끝낸 겁니다. 그런 농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영원히 농지로 안 쓸 거예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전용 허가나 신고는 형식상 농지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게 허가 받거나 신고한 요것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시 농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받도록 해. 근데 이건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런데 필요한 경우 중에서 요 중에서 농사짓는 계획서가 요것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주말농장이 그렇죠.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계획서를 내려야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용 허가나 신고한 농지를 취득하는 거. 이때도 진짜 농사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농지인데 전용해서 집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농사짓는 계획서를 낼 수가 없지. 근데 형식상 뭘 받긴 받아야 돼요? 농지증. 그래서 요 농사짓는 계획서를 내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며칠이고요? 요건 4일. 안 내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줄겠죠? 이틀. 이렇게 되죠.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아요, 이거? 시, 구, 읍, 면장. 군수 빠졌죠? 대신 읍장님하고 면장님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읍장, 면장님 군수 빠졌죠?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농지임대차가 자주 나옵니다. 농지임대차. 여기서 써볼까요? 농지임대차.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 농지임대차는 농지임대차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거. 지금 요 농지 소유권 취득한 거 했죠? 임대차는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임대차가. 대신 이때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요, 이런 거. 군대 갔다 와요, 이런 거. 징집, 이런 거요. 아니면 깜빵 갔다 와야 됩니다. 3년 동안. 교도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중에서 좀 눈에 확 띄는 게 주말농장입니다. 원래 농지를 갖고 있는 농사꾼이 그 농지를 자기가 농사 안 짓고 주말농장 하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게 더 돈벌이가 잘 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말농장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오죠? 의미가 틀리죠? 이쪽의 주말농장은 어떤 의미야? 돈이 많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텃밭 가꾸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빌리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주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농사꾼이 자기 농사를 직접 안 짓고 빌려줄 수 있다. 텃밭 가꾸겠다는 사람한테. 초등학생 엄마한테. 그죠? 요거란 말이에요. 의미는 달라요. 이런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서면 계약 원칙.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주인들이 안 해주겠죠? 똑같이. 그래서 임차권 등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거요? 농지를 차지하고 인도. 그 다음에 농사짓는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확인 도장. 확정일자가 아니에요.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다음 날부터 그 농지 임차인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확인 도장을 어디서 받으셔야 돼? 농사짓는 확인 도장. 시구, 읍,
면장한테 면장이 여기도 확인도장. 아까 농지증 어디서 발급받았어요? 시군 면장. 확인도장도 시군 면장.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 특히 최근에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아직 안 나온 내용이고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을 거야. 이걸.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농지 임대차 기간 최소한 몇 년 계약하게 되는 거예요? 최단 존속 기간 몇 년?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 임대차 계약을 2년 했어. 그럼 계약 기간 몇 년 돼버려요? 3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몇 년? 3년. 그런데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일단 2년 할 수 있나요? 아니야. 일단 농지 임대차 계약을 2년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 2년 해도 몇 년 되는 거야? 그렇지만 임차인은 2년 계약해놓고 나 2년만 농사 짓고 나는 비우고 나갈란다. 할 수? 그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도 똑같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특징이 뭐냐? 임대인도 여기 나와요. 아까 임대인이 깜빵에 딱 1년 갔다 와야 돼. 그럼 1년 갔다 와서 농사 지을 거라고 자기 생기는 농사야 농사. 그러면 1년 동안만 빌려주겠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도 1년, 2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꼭 있어야 돼. 임차인 어때? 임차인은 자기 맘대야. 사유를 따지는 거 아니야. 내가 점괘를 보니까 2년 내에 농사 지으면 대박 난대. 2년 하겠다는 임차인이 그럼 2년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여기 밑에 임대인은 어떻게 된다고? 임대인은 점괘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꼭 있어야 돼.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년 6개월 정도는 반드시 요양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야.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나야 1년 6개월 동안 내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1년 6개월 동안 빌려줄 테니까 빌려서 할 사람 있으면 나와. 그럼 그때는 1년 6개월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농지. 그럼 1년 6개월 되는 거예요. 그건. 사유가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에 대해서 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 있죠. 주말농장.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 들어갑니까? 예외에 들어갑니까? 예외잖아. 예외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을 제한을 두죠. 얼마로요? 1000제곱미터 미만. 이때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인당 면적입니까?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까? 근데 이때는 농지증 필요합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죠. 형식상 받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계획서는요.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예외. 아니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들어갑니다. 농사 짓는 계획서 낼 필요 없는 경우 주말농장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며칠이에요? 4일이 아니고 이틀이네. 그리고 여기저기 분산 취득해도 오케이. 대전에 200제곱미터, 제주도에 300제곱미터, 그죠? 그렇게 가능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아이고. 여기 나와요? 구석지? 나오나 보네. 더 이상 갈 때 빡빡이 다 채웠어요, 지금. 네 번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채운 거예요. 이게 취득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 B는 농지증 줬잖아요? 농사 짓겠다고 맹세해서? 등기 났죠?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근데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되죠? 자, 원칙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 농사 짓겠다고 맹세해서 농지증 줘가지고 등기나게 만들었더니만 농사 안 지어? 팔아야 됩니다. 처분은 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팔도록 되어 있어요.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팔게 돼 있는데 대부분 안 팔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경고장이지. 협박문서. 그게 뭐냐면 처분명령서예요. 파셔야지. 안 팔면 이행강제금이야. 언제까지 파셔? 이행명령서, 처분명령서. 6개월 이내 처분하셔. 안 했다가는 이행강제금. 협박문서. 만약에 처분명령 안 따르고 안 팔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행 강제금.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부석지에 왔습니다. 지금 이행 강제금 안 팔았다고 해서 팔으라고 막 때리는 거 맴매. 이때는 20대 때려. 20대. 그것도 매년 20대 때린다고. 매년 20대야. 그러니까 5년 동안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 부과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걸 기억할 때 농땡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농땡이. 더 이상 적을 데가 없어. 농땡이.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이행강제금 몇 프로? 20%. 매년 부과하죠? 다른 이행강제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여기 아까 요 명의신탁도 이행강제금 나왔죠? 10대 20대네. 명의신탁은 10대 20대. 여기는 몇 대? 20대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매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걸 기억하셔야 돼. 농땡이. 아셨죠? 일단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쉬었다가 문제를 또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